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프로세스하고 오늘 스레드를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프로세스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개념은 인터럽트와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인터럽트, 익셉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운영체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럽트, 익셉션 이름은 다르지만 컴퓨터 내에서 프로세서가 저러한 이벤트를 핸들하는 방식은 거의 같아요. 근데 둘의 종류는 다르죠. 익셉션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즉 CPU 내에서 현재 프로세서가 실행 중인 CPU 내의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명령어가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대부분의 이 상황은 CPU가 어떤 명령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명령어 처리를 하거나 명령어 처리를 못하고 그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익셉션 핸들러로 컨트롤 트랜스퍼가 발생해야 돼. 그 명령어를 완전히 마치려면 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지 미스 같이 프로세서는 해당하는 명령이나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정하고 실행하는데 그 어떤 명령어나 데이터를 CPU 내부에 있는 캐시로부터 패치할 때 명령어나 데이터가 프로세서 내부에 없대. 캐시에 없대. 메모리에 없대. 메인 메모리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TLB라고 기억할 텐데 TLB에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OS가 관리하는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들이 하드웨어 TLB에 캐시되어 있고 거기는 각각의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presence, not present. 만약에 presence,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면 메모리 어떤 피지컬 페이지 프레임에 올라와 있는지 페이지 프레임 주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not present라면 CPU는 그 명령이나 데이터가 메모리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CPU한테는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 명령어 처리를 다 할 수가 없어. 왜? 그 명령어를 가져오려고 했더니 명령어가 메인 메모리에 있지 않대. 그러면 페이지 폴트라는 익셉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익셉션 핸들러 코드가 바로 실행이 돼요. 익셉션 핸들러는 뭐라고 그랬죠? 걔는 커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걔는 OS 코드가 아니라 펌웨어예요. 그래서 CPU 개발자들이 익셉션 핸들러, 인터럽트 핸들러는 다 작성을 해요. 걔들이 중간에 필요한 OS를 연결시켜줘요. 어떻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운영체제가 불러서 운영체제가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서 디스크 주소를 찾아서 디스크 주소로부터 해당하는 페이지를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TLB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페이지 프레임 주소를 다시 적겠죠. 이게 몇 번째 피지컬 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주소를 적은 다음에 익셉션 핸들링을 하고 다시 돌아가요. 얼로?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는데 폴트는 여기는 return to the faulting instruction이에요. 여기 아마 자세히 안 적어놨네. 아까 fault라는 거는 그 명령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까 fault를 발생시킨 명령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페이지 미스가 핸들링 됐고 해당하는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번엔 프레젠스 bit이 1로 셋되어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고 그 명령어 처리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걔가 캐시를 액세스 할 건데 캐시는 비어 있겠죠. 메인 메모리만 와 있고 캐시까지는 안 와 있을 텐데 캐시 미스가 발생하고 결국 메모리에 가서 해당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캐시 블락을 읽어와서 캐시에 저장하고 해당하는 명령어를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와요. 알겠죠? 그게 예외적인 상황.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페이지 폴트나 뭐 TLB 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페이지 폴트지만 얘는 익셉션이죠. 익셉션. 그다음에 TLB 미스라는 거는 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TLB. 페이지 테이블이 없으면 페이지 테이블에는 그 피지컬 페이지 넘버 주소가 있기 때문에 D램의 주소로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는데 만약 없으면 트랜슬레이션 못 해주죠. 그러면 TLB 미스. 폴트가 돼요. 걔도 TLB 미스 폴트가 되고 결과적으로 TLB 미스에 해당하는 익셉션 핸들러 코드가 실행이 돼서 걔가 운영체제를 불러. 그럼 운영체제가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아까 우리가 배웠던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 보면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죠. 어느 그 버추얼 메모리의 각 페이지가 피지컬 페이지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찾아가지고 TLB 안에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그 폴트를 핸들한 다음에 TLB 미스로부터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폴트니까 그 명령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죠. 그 명령부터 다시 실행을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의 페이지라든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처음에 TLB나 거기에는 다 비어 있어요. 하지만 메인 메모리도 없고 하지만 처음에 미스가 발생하면 온 디맨드로 그때그때 해당하는 엔트리나 페이지를 메모리 혹은 TLB로 불러 읽어드리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이그젬플에서 페이지 폴트나 TLB 미스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걔는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고 익셉션 핸들러랑 OS에 의해서 해당하는 익셉션을 처리해주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CPU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현재 실행 중인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명령어가 발생시킨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알겠죠?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익셉션이라고 해요. 익셉션. 오케이. 익셉션이라고 하고 이거 옛날 슬라이드 같다. 약간 업데이트된 게 내가 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전 거 같아. 여기 약간 조금 디스크라이브 한 게 빠진 거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음에 하지 뭐. 그래서 업투데이트된 버전 여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했어요. 이게 사실은 컴퓨터 구조에는 이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여러분 대학원 수업 들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 그래서 exception은 뭐라고 했죠? exception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synchronous하다고 해요. 하고 internal하다. internal하다는 것은 CPU 내부에서 발생한 이벤트고 그다음에 synchronous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프로그램, 그 프로세스를 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시점에서 다시 실행시키면 exception은 순서대로 발생해. 명령하다가 그 순간이 되면 페이지 미스 발생할 거고 TLB 미스 발생할 거고 차례대로 발생해요. 그래서 synchronous하다고 얘기를 해요. synchronous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얘도 거의 배터리 한번 교환해야 되거든. synchronous하다. 알겠죠? 그 다른 예들도 좀 살펴볼 텐데 그게 이제 exception이고 interrupt는 뭐라 그랬죠? interrupt는 asynchronous예요. 얘는 외부적인 거예요. CPU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바깥에 IO에서 뭔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뭐 리셋 버튼을 누가 눌렀다든지 누가 DMA 디스크 트랜스퍼를 끝냈다든지 어떤 네트워크 포트에 어떤 패킷이 도착했다든지 여러분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얘는 CPU 내부의 클락 사이클이랑은 완전히 무관하죠. 어싱크로너스예요.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 귀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것.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매 사이클마다 CPU 사이클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PU는 매 사이클마다 exception이나 interrupt가 발생하는지 체크해요. 그럼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exception 핸들러로 가야 돼. 혹은 interrupt 핸들러로 가서 처리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중지됐던 명령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interrupt나 exception 여기서는 둘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interrupt, exception을 포함한 개념이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이벤트가 외부적인 이벤트건 CPU 내부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forced transfer, 강제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핸들하기 위한 인터럽트 핸들러 혹은 익셉션 핸들러로 코드를 실행한다. 기존의 CPU가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중지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한 건 어떻게 알아요? CPU의 칩에 핀들이 있어요. 통신을 하긴 핀들이 있는데 그 I/O 핀 중에 하나는 인터럽트 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인터럽트를 하려면 CPU한테 인터럽트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컴퓨터 전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용어를 주로 쓰냐 하면 나는 내 친구랑 얘기할 때 보면 누가 나한테 자꾸 뭐 하는데 자꾸 방해하면 야, 나 자꾸 인터럽트 하지 마. 귀찮아. 그런 말 써본 적 없어요? 네. 인터럽트도 처음 들어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전공이 되면 그런 말 많이 써. 야, don't interrupt. 누굴 방해하는 거 중간에 들어오는 그런 걸 인터럽트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외부적인 인터럽트는 그런 아까 디스크 컨트롤러 안에는 DMA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서 디스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키보드 컨트롤러가 I/O 디바이스가 CPU 핀을 어설트하는 거예요. 어설트하는 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시그널 핀을. 보내면 매 사이클마다 CPU는 그 핀이 어설트가 됐는지 걔가 뭐 로직 하이가 액티브면 하이로 어설트가 됐는지 네거티브로 어설트 되면 0으로 어설트 됐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동그라미 네거티브 로직은 동그라미 붙여 있잖아. 그건 0일 때 어설트 되는 거고 포지티브는 그냥 하이 때 어설트 되는 거. 그래서 인터럽트 핀이 어설트 되어 있으면 누가 인터럽트를 걸었구나. 그래서 대개 인터럽트 벡터는 시스템 버스의 그 I/O 디바이스가 이게 인터럽트 벡터 어떠한 이벤트인지 알려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핸들러, 익셉션의 종류, 인터럽트의 종류는 프로세스마다 다 정의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핸들러도 다 바로바로 하드웨어가 어떤 코드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실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인터럽트가 걸렸거나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터럽트 핀을 보면 안다고 그랬죠. 혹은 익셉션이 디텍션 됐으면 얘는 하드웨어가 알아. 명령을 했는데 아까 페이지 미스 패치 스테이지에서 그 캐시를 억세스했는데 캐시 전에 우리가 TLB를 거쳐서 억세스한다고 그랬죠.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니까 거기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보면 프레젠트 빗이 여기면 하드웨어가 다 알아. 이게 익셉션이 발생했는지. 그렇게 되면 현재의 태스크는 서스펜드 되겠다. 여기서 얘기한 서스펜드는 전에 얘기했던 스와핑이 아니에요. 스왑은 메모리 바깥으로 보내는 거고 서스펜드는 잠시 포즈, 중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단시킬 때 어떤 일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되려면 바로 중단시키면 안 되죠. 현재의 스테이트를 세이브 해야 돼.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어디서 폴트면은 이 명령을 다음에 다시 실행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은 현재 폴트를 발생시킨 명령으로 셋돼줘야 돼. 왜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트랩은 그 명령을 마친 다음에 보고되는 디버거와 같이, 디버깅 같이. 그러니까 다음 명령어의 주소로 PC 값이 세팅되고. PC 값뿐만이 아니라 그 레지스터 상태들 전에 봤던 E 플래그 같은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모든 레지스터 내용이 커널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 그 프로세스의 컨텍스트에 저장이 돼요. 이 상태로 저장됐다. 왜냐 레지스터 내용은 다른 핸들러나 OS 코드가 실행되면 레지스터 내용을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이브 해놔야지 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서스펜드 된다는 것은 현재의 그 레지스터 컨텍스트를 다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포함해서 다 커널의 PCB에 저장해 놓는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다음 PC 값은 뭐가 되죠? 핸들러의 주소가 되는 거지. 핸들러의 주소는 exception vector 혹은 interrupt vector라고 해서 exception이나 interrupt마다 이벤트 ID가 있다고 그랬죠. 그 ID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 주소가 결정이 돼요. 대개는 테이블에 의해서 아이디를 인덱스로, 익셉션 벡터를 인덱스로 해서 핸들러의 주소가 PC 값에 로드되면서 그 핸들러 코드가 자동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페이지 미스 같은 경우는 핸들러가 실행하면서
뭐 리눅스의 시스템 콜을 통해서 페이지 미스를 핸들하는 OS 시스템 콜을 하겠죠. 그래서 다 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는 아까 인터럽트 된 태스크를 다시 리줌, 다시 재시작할 때는 아까 세이브했던 프로그램 카운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시점부터. 아까 폴트면은 아까 완료 못한 명령어니까 그 명령을 다시 실행해야 되는데 페이지 미스였으면 이번에 실행하면 폴트가 발생 안 하겠죠. 그렇죠? 핸들 됐으니까. 그래서 interrupted task resumed without loss of continuity. 얘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CPU를 실행하는 것처럼 끊김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잠시 갔다 온 거지. Unless recovery is not possible. 하지만 이런 exception 중에는 이렇게 resume 하지 못하는 실제 erroneous condition이잖아요. 여기 실제 에러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리커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현재의 그 실행 중인 태스크는 터미네이션 돼야 돼. 걔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얘는 핸들하지 못한 상황. 그때는 터미네이션 돼. 그런 예가 뭐죠? 그런 예가 여기 프로텍션 바이올레이션, 여기 또 내가 아마 업데이트된 슬라이드에 있을 텐데 어리스메틱 익셉션. 그래서 어리스메틱 익셉션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컴퓨터 부조에서 배웠던 나더 넘버. 우리 플로팅 포인트 하면서 나더 넘버 봤죠? 나더 넘버. 나더 넘버라는 것은 컴퓨터가 더 이상 계산 못하는 숫자인 거예요. 어떤 정수 나누기, 실수 나누기 0, 인피니티죠. 더 이상 계산 불가능. 그 다음에 루트하고 마이너스, 로그하고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이거 다 허수나 계산 못하는 수가 되니까 어리스메틱 익셉션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핸들러가 없다면 걔는 다 그 프로세스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중간에 터미네이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오류, 리커버 못하는 오류 중에 프로텍션 바이올레이션. 리드 온리 데이터인데 거기다 라이트를 한다고 하든지 익스큐터블 하지 않은 명령어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non executable 데이터든지 그런 것들은 프로텍션 바이올레이션.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코드가 발생하지 않는데 프로그램 버그거나 악성 코드에 의해서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이런 프로텍션 정보, 그 페이지에 대한 애트리뷰트, 얘가 리더블한지 라이터블한지 익스큐터블한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런 오류를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트라는 건 뭐냐? 아까 페이지 미스니 이런 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리커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 좀 의미한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그렇게. 어떤 경우 한번 페이지 미스는 처음에는 발생하지만 그 다음부터 페이지 미스는 그 명령 실행하면 발생하지 않겠죠. 한번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익셉션이에요. 우리 여기 스택 탑.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혹시 모르면 질문, 더 알고 싶은 질문해도 돼요. 그래서 fault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possibly recover한 exception이고 특징은 return to the faulting instruction. 왜냐? fault라는 것은 그 명령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런 특성을 가져요. 트랩은 뭐냐? 얘는 intentional exception. 의도적인 거고 return to the next instruction. 무슨 말이냐? 얘는 이 명령어 처리를 다 마쳤어요. 하지만 명령어에서 의도적으로 너 여기서 멈춰 하고 명령한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지? 두 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가 디버깅. 여러분이 디버거 사용해 보면 뭐 특정 명령어에서 멈추도록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그 명령어까지 실행을 마친 다음에 트랩 핸들러, 익셉션 핸들러로 가면 익셉션 핸들러가 뭐를 부르는 거예요? 디버거를 부르는 거예요. 디버거로 다시 가서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인 거죠.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게 명령했으니까 디버거에서. 그런 게 이제 intentional exception이고 트랩이라고 불려요. 트랩. 그러면 그 명령을 실행을 다음에 보고되는 거죠. 핸들러로 가는. 또 한 가지가 시스템 콜. OS에 대한 시스템 콜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콜을 해서 리턴하면
return to the next instruction이죠. 근데 OS로 들어가는 코드는 다 exception이에요.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커널 코드로, 유저 코드에서 커널 코드로 들어가는 모든 경계는 exception 아니면 interrupt. 그걸 통해서 exception 핸들러나 interrupt 핸들러를 통해서 커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계예요. 하지만 시스템 콜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거고 돌아와서는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게 돼 있죠. 이런 거를 트랩이라고 그래요. 트랩. 그러니까 트랩이랑 폴트를 알겠죠. 폴트는 처리를 완료 못한 거. 에러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해주면 다시 실행하면 별 문제 없이 실행되는 거. 리커버 가능한 경우. 그게 폴트고 트랩은 그 명령어 처리를 마친 다음에 의도적으로 트랩 핸들러 한 다음엔 다음 명령으로 돌아오는 거. 오케이? 세 번째는 특징이 뭐냐? 얘는 unintentional, unrecoverable, fatal error. 심각한 되게 하드웨어적인 에러. 이걸 갖다 뭐래요? 어버트라고 해요. 어버트라고 하고 인텔에서는 어버트를 MCA라고 불러요. MCA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거나 본 적 있는 사람 MCA. 머신 체크 어버트. 본 적 없나 혹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페라티에라. 페라티에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논리회로에서 배웠죠? 여러분이 그 캐시나 D램도 마찬가지고 혹은 버스에서 읽었어요. 근데 특정 비트가 잘못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페라티 비트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분 페라티, 어드 페라티 맞춰서 보냈는데 읽었는데 당연히 이분 페라티야 되는데 어드 페라티야. 그러면 싱글 bit이 플립되다는 거죠. 그게 페라티 에러예요. 대개는 하드웨어 에러예요. 하드웨어 에러.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랜시언트 에러가 지나가는 에러가 있어. 분명히 캐시에서 읽었는데 페라티 에러가 발생했는데 다시 읽으면 별 문제 없어요. 이런 것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머넌트 에러가 있어서 계속 이 트랩 어버트 핸들러는 만약에 어떤 캐시의 어떤 뱅크에서 페라티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그 뱅크를 읽어봐요. 테스트해서 계속해서 페라티 에러가 발생하면 나중에는 그 시스템도 셧다운되고 얘가 에러 메시지를 보내겠죠. 어떤 캐시, 어떤 뱅크에서 하드웨어 폴트가 페라티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그 캐시를 교체하든지 디제이블 시키든지 이렇게 해라. 명령이 나오죠. 그게 페라티 에러고 이 머신 체크 어버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런 페라티 에러 외에도 CPU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말고 머신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스페셜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끔 들어가서 이 MCA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버트 핸들러가 대개는 커런트 프로세스를 핸들하고 해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제 문제가 심각하면 전체 시스템을 셧다운 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거를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이 exception들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특정 명령어가 발생시킨 거예요. 여기는 명령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 발생시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거는 굳이 안 알아도 돼. 어차피 그 프로세스는 어버션 돼야 되니까. 하지만 어떤 원인인지는 이제 하드웨어가 진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진단 어버트 핸들러는 이 하드웨어 진단을 한 다음에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인터럽트는 프로세서 외부에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 CPU에는 대개 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럽트 핀, 하나는 NMI 핀이라고 해서 얘는 Non-Maskable Interrupt. 인터럽트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디제이블 시킬 수 있어요. 잠시. 여러분이 뒤에서 배울 그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런 거 보면 크리티컬 섹션에서 잠시 중간에 얘를 한 번에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실행해야 될 코드들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해야 되거든. 그러면 인터럽트를 디제이블 하면 아까 우리 타임 쉐어링에서 클락 인터럽트 안 걸리죠? 그러면 이 코드를 인터럽트 없이 한 번에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 아토미서티를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인터럽트를 디제이블 하면 얘는 매스크할 수 있어요. 넌 잠시 홀드할 수 있어. 그 뒤에 인터럽트를 다시 이네이블 한 다음에 체크하면 돼. 근데 NMI는 Non-Maskable Interrupt. 얘는 얘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 얘는 인터럽트를 디제이블 시켜도 무조건 걸려서 CPU가 바로 처리해야 되는 인터럽트들.
두 가지 형태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매 사이클마다 외부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 핀들을 살펴서 체크를 하고 만약에 매 사이클마다 익스터널 인터럽트 걸려 있으면 인터럽트 핸들러 그 해당하는 인터럽트에는 인터럽트 벡터가 아까 시스템 버스에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당하는 인터럽트 핸들러가 실행돼서 그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원래 프로세스로 돌아와야 돼. 오케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IO 인터럽트에 의해서 여러분이 뭐 보통 리눅스에서 어떤 터미널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하면은 현재 어떤 커맨드를 하다 커맨드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터미네이션 시키는 거.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도착하거나 뭐 디스크에서 디스크 섹터가 메모리로 DMA가 끝났다거나 뭐 키보드에서 여러분이 한 번 키할 때마다 CPU한테 인터럽트 중간에 걔를 처리하고 다시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리셋 버튼을 하드 리셋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PC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해서 빠져나와서 뭐 프로세스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소프트 리셋이라고 하고 만약에 어떤 명령을 실행하다가 매 사이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완료한 다음에 CPU가 살폈더니 인터럽트 핀이 어서트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 버스로부터 인터럽트 벡터를 보고 인터럽트 벡터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벡터 코드가 핸들러가 실행되면서 컨트롤 트랜스퍼가 발생하고 인터럽트 핸들러가 실행된 다음에 돌아와서는 인터럽트는 그 다음 명령부터 바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내가 좀 지웠는데 뭐 옛날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명령어에서 인터럽트를 디제이블, 마스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스커블 인터럽트 이게 일반적인 인터럽트고 NMI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제이블 못 시켜주는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를 얘기해요. 알겠죠? 옛날에는 이 인터럽트 뭐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로직으로 칩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IO 디바이스들이 인터럽트나 DMA 하는 로직들은 다 가지고 있어. 워낙 작아졌으니까 VLSI에서.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얘는 유닉스 시스템 5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려는 유닉스는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 원래 유닉스는 AT&T에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AT&T 계열의 오리지널 유닉스를 시스템 5 계열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교 버전이 버클리, BSD,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에서 UC 버클리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이 이게 원조예요. 이게 원조, 유닉스의 원조고 여기서 돌려 스택 탑 집심은 뭐를 질문해 볼까? 자, 우리 스택탑 보통 우리가 유저에서 커널로 들어가는 게 익셉션을 통해서 커널 코드를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스템 콜을 하든 인터럽트나 익셉션이 걸리면 사용자 모드에서 이제 커널로 들어서 커널에서 이제 커널 코드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리 유저 프로세스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원래 시스템 프로세스들도 있어요. 얘는 원래 그냥 이런 게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네? 그쵸. 뭐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PC를 키면 그때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일부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지. 뭐 사실 바이러스 코드나 뭐 V3라든지 박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걔는 OS 코드는 아니잖아.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적인 이슈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 말고도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커널 프로세스들이 있어. 원래의 OS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하우스키핑,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는 커널 코드들이 있고 이런 코드들을 프로세스들을 일반적으로 유닉스에서는 디몬이라고 그래. 디몬. 디몬이 괴물 뭐 그런 뜻인데 디몬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걸 디몬이라고 하면 FTP 서버라든지 HTTP 서버라든지 어떤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받는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커널 역할을 맡는 것들을 보통 디몬이라고 하고, 걔네들은 원래 출발 자체가 커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여기 뭐 스웨퍼라고 해서 그 아까 스위핑 해주는 거 담당하는 프로세스도 커널에서 백그라운드로 돌아서 얘는 원래부터 돌아가지고 각각 일을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얘를 다시 디스크로 올려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가 있고 유저 프로세스가 있는데, 유저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유저 프로세스인데, 시작은 유저 모드에서 하지만 얘들이 시스템 콜이나 익셉션을 통해서 커널 코드를 갖다가 유저 코드가 또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만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려면 CPU 얼로케이션도 해야 되고, 뭐 메모리 얼로케이션도 해야 되고, IO에서 뭐 페이지 프린트 하나 프린트 할래도 여러분이 프린터 매니플레이션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죠. 어떻게? 여러분 시스템 콜, 시스템이 요청하잖아. 프린F 하고 뭐 알아서 해주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알아서 그때 뭐 클락 인터럽트가 걸려서 실제로는 인터럽트 핸들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디스패처, 스케줄러가 동작을 해서 스케줄링을 해서 얘가 필요한 만큼 스케줄링 했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 프로세스들은 처음에 유저 코드를 실행하지만 중간중간에 커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커널 모드, 유저 모드 실행을 하면서 완료를 한다. 그래서 커널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커널로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다 해서 모두 다 익셉션. 인터럽트도 익셉션으로 볼 수 있고, 익셉션을 또 인터럽트도 볼 수 있고, 시스템 콜도 트랩이니까 얘도 익셉션이죠. 이를 통해서만 커널로 들어갈 수 있다. 유닉스 시스템 5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달리 뭐 좀 복잡한 9 스테이트를 갖는데, 유닉스 시스템 5는 이런 상태를 가져요. 여러분이 포크하면 프로세스가 처음에 생성된 상태에 있다가 메모리가 충분해서 메모리에 로드되면 실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코드가 된 거예요. 요거랑 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프리앰프션이랑 이거는 요 전에 봤지만 구분해 놨지만 실제로는 같은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 ready to run in memory하고 preemptive status는 실제 디스팅션은 만들어졌지만 같은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실행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 커널 상태에서 커널을 실행 중이냐, 유저 코드를 실행하고 있냐,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용자 프로그램을 포크해서 생성이 되면, 우리 포크하면 차일드는 페어런트 코드를 디플리케이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상태에서 하지만 다른 각자 도유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오면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스케줄러에 의해서 디스패치가 되면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사용자 코드면은 이게 같은 상태니까 유저 코드부터 실행할 거고, 만약에 아까 같이 시스템 프로세스면은 커널 코드를 실행하겠죠, 먼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코드를 실행하다가 여러분이 시스템 콜을 하거나 인터럽트나 익셉션이 걸리면 커널을 실행하다가 거기서 돌아오면 다시 유저 코드. 이걸 반복하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엑싯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좀비. 좀비는 아직 죽긴 죽었어.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스테이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비스트라고 해서 페어런트가 얘를 이제 수거해주면, 이 시체를 걷어주면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그럼 이제 모든 관련된 테이블. 우리 졸린가 본데 여기 하나, 둘, 셋. 자이언트 스택 탑. 그 다음에 슬립은 블락이랑 마찬가지로 블락했다가 이벤트를 기다렸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웨이크업. 그 다음에 여기도 스왑이 서스펜드랑 같은 상태예요. 메모리 바깥으로 나왔다가 웨이크업 했다가 다시 이 상태로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기존 거랑 같고, 특징은 유저 러닝이랑 커널 러닝으로 러닝 상태가 두 개로 분리해 놓은 거랑 이렇게 같은 상태를 두 개로 표현했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알겠죠? 오케이. 이건 뭐 여러분 해봤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시스템 5얘니까. 오늘 숙제가 있었나? 오늘 숙제 낸 날이죠?
그래서 숙제의 그 메시지는 절대 카피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이, 우리 대학원 학생들도 바빠가지고 여러분 숙제를 일일이 채점은 못하고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했는데 내가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되게 그 교과서 엑서사이즈에서 비슷하거나 그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음? 엑서사이즈. 프로블럼. 문제 번호가 2014년 발판이 2015년 발판이 주시는데 2014년이랑 2015년 두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2014년이랑 15년이랑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둘 다 새 건데? 예, 둘다 발판인데요. 어. 발판이 새 버전인데 그 두 개 문제가 다른 거. 하나는 인터내셔널 버전이고 하나는 뭐 원서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풀면 돼. 오케이? 자. 다음번 주제인 스레드를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OS에서 얘기하는 스레드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레드예요. 여러분이 스레드라는 용어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요즘에 CPU, 하드웨어도 스레드가 있어요. 멀티 스레딩, 뭐 SMT, 멀티 스레딩, 하이퍼 스레딩 이런 용어를 인텔 프로세서 같은 거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서 얘기한 스레드랑 이 스레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드웨어에서 얘기한 스레드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원래는 CPU 하나가 있었죠. 멀티코어가 아니었죠. CPU 코어 하나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나가 있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서의 특정 명령을 하나씩 실행을 해요. 파이프라이닝 하게 되면 좀 오버랩해서 실행도 하지만 어느 한 상태에서 보면 실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하나 있고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인텔 프로세서에서 하이퍼 스레딩을 쓰는 프로세서들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두 개예요. 2way 멀티 스레딩을 해서 실제로 두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을 해요. 매 사이클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가 하게 되면 하드웨어를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데 두 개를 쓰게 되면 하드웨어를 충분히 활용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 혹은 IPC라고 해서 사이클마다 처리하는 명령의 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멀티 스레딩 기술을 쓰는데 거기서 얘기한 스레드는 프로세스야.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스레드는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지금. OS에서 얘기한 스레드가 뭔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세스는 만약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면 어떤 실행하는 그 컨트롤 플로우를 보면 어떤 특정 명령어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시퀀스 오브 머신 인스트럭션이고 이거를 다이나믹 인스트럭션 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순서로 하면 그 분기나 그걸 따라서 루프를 돌기도 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씩 쓰고 있죠. 지금까지의 프로세스는 싱글 스레드 오브 컨트롤을 가져. 실행되는 명령어들의 트레이스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요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제로 멀티 스레딩 되어 있어요. 멀티 스레딩 되어 있다는 것은 한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여러 개의 코드가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거나 병렬로 실행될 수가 있어요. 멀티플 스레드 오브 컨트롤을 갖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럼 무슨 장점이 있어?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웹 브라우저 요즘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임플리멘테이션이 있는데
멀티 프로세싱으로 하는 거에 장점이 있고 멀티 스레딩으로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아마 병합해서 사용할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스레드는 스레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프로세스를 쓰기도 하고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를 쓰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멀티 스레딩을 하면 웹 브라우저에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하면 거기서 탭을 하나씩 누르죠. 그래서 새로운 윈도우를 오픈할 수 있잖아. 그 각각은 또 다른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일 가능성이 커요. 스레드.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에서는 실제 뭐 네이버나 다음 뉴스를 보고 또 다른 스레드에서는 우리가 유엔진 야구를 같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두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다른 두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스레드는 현재의 그 화면 문서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스레드는 사용자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스레드는 입력한 문자들의 그래머 체킹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스레드는 백그라운드에서 램에 있는 거, 램 버프에 있는 거를 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죠. 램은 날아가는 거니까 볼러타일이니까 이런 거를 각 다른 스레드에서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exe 파일에서 여러 개의 코드를 어떤 스레드는 여기서 실행하고 있고 어떤 스레드는 여기서 실행하고 있고 또 번갈아 실행하고 있는. 그 다음에 웹 서버, 이거 파일 서버도 마찬가지고 웹 서버가 그 리모트에서 HTT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리퀘스트에 응답하는 화면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이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각각의 응답 스레드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응답할 수 있다고. 근데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응답할 수도 있는데 프로세스는 헤비하거든. 근데 스레드를 하면 훨씬 더 가벼워요. 더 라이트웨이트이고 효율이 더 좋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웹서버가 싱글 스레디드 프로세스로 구현된다면 프로세스에서 어떤 한 코드만 실행하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비스하면서 한 요청을 서비스할 때는 다른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죠. 굉장히 느려질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방법은 프로세스를 포크하는 거죠. 각각이 리퀘스트를 응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헤비해져. 시스템이 무거워지고. 왜? 프로세스 각각은 독립적이 되거든. 메모리도 각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도 각자 사용을 해요. 근데 스레드는 뭐냐? 메모리도 공유하고 자원도 공유해. 하지만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스레드별로 스케줄링 할 때는 우리가 CPU 스케줄링 입장에서 스레드별로 스케줄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 웹서버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스레드란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그 웹서버라든지 FTP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처리하기 위해서 콘커런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형태로 구현을 했어요.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도 스레드 생성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관리하는 것도 오버헤드가 커서 리소스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이렇게 생성된 프로세스들이 거의 같은 작업을 하면은 거의 같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면 굳이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보다 스레드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스레드 간의 코디네이션도 더 쉽다. 왜냐?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빨라요. 다른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려면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시그널이라는 인터 프로세스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시센콜을 해야 돼. 근데 얘들은 그냥 메모리에 라이트하고 쓰면 통신할 수 있어.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현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멀티 스레딩을 제공한다. 멀티 스레딩을 제공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전에 봤듯이 IoT 환경도 멀티 스레딩을 제공하냐. 그 플랫폼에 따라서 거의 다 멀티 스레딩을 제공해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특성을 살펴보면 프로세스는 우리 여기 하나, 둘, 셋, 넷, 전에 스택 탑. 이거 슬라이드 보고 있는 거였나? 그럼 취소. 아까 스택 탑 어디였지? 자네. 잘 안 보이나? 여기 봐봐. 그 프로세스의 특성을 보면 프로세스는 리소스를 갖고 있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뭐가 할당이 되냐?
메모리도 할당되고 뭐 물론 CPU도 할당되고 I/O 디바이스도 할당되고 파일도 할당이 돼요.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전체 할당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일부 페이지 단위로 할당을 하거든. 그렇죠? 메모리의 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파일이나 I/O는 실제로 되게 오너십이 있거든. 누가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얘를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되게 이런 I/O 디바이스들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 해서 한 번에 한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돼. 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리소스 오너십을 갖는다. 그다음에 OS는 결국 리소스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프로세스들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에 있어요? 경쟁 관계에 있죠. 서로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OS는 이 쉐어링하게 해야 되고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제공해서 원하지 않는 인터페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텍션 해줘야 돼. 각각이. 버추얼하게 걔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한다. 그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는 각자 독립적인 버추얼 메모리를 갖는다. 그렇죠? 각각 자신의 가상적인 메모리 환경하고 독립적이게 완전히 다른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프로세스가 여러분이 스케줄링 뭐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우리가 그 기본적인 스케줄링 개념 알죠? 레디 상태에 있다가 CPU 할당 받아 디스패치 되면 실행하고 타임 슬라이스만큼 타임 쉐어링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OS에서 스케줄되고 디스패치 되는 단위는 프로세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뭐 실행 중인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블락되어 있는지 서스펜드 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를 가졌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단위로 스케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우선순위도 따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실행 트레이스를 보면 우리가 피지컬 타임라인을 보면 타임 슬라이싱에 의해서 이렇게 인터리빙 되죠. 하지만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로지컬하게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컨커런트하게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스레드는 뭐냐? 리소스는 프로세스별로 아직도 할당하겠다. 하지만 스케줄링은 스레드별로 해주겠다. 얘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I/O도 프로세스 단위로 할당하고 메모리 뭐 이런 건 다 프로세스 단위로 하는데 CPU, 스케줄링은 CPU 할당하는 거니까 얘는 스레드 단위로 할당하겠다. 그래서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프로세스 하나가 실행을 하다가 어디서 딱 블락이 되죠. I/O를 요청하면 얘는 여기서 멈추고 블락 상태에 놓여 있잖아. 그럼 또 다른 일을 하려면 프로세스를 포크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독립적으로 요 스레드는 여기서 멈춰 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스레드를 크리에이션하면 얘는 이 코드의 다른 영역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서 뭔가 컨커런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스레드를 서포트하는 OS에 있어서 스케줄링 단위는 이제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라고 하는 거고 스레드는 프로세스에 비해서 리소스를 갖고 있지는 않죠. 메모리도 공유하고 리소스도 공유하고 하지만 스케줄링만 달리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를 다른 말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한다. 가벼운 프로세스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리소스 오너십은 프로세스 단위 혹은 태스크 단위로 할당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멀티스레딩으로 들어가면 멀티스레딩이라는 OS가 하나의 싱글 프로세스 안에서 컨커런트 익스큐션 패스 여러 개의 컨커런트 익스큐션 그 스레드를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를 갖는 것을 멀티스레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프로스가 리소스 얼로케이션의 단위가 되고 스레드는 아까 같이 스케줄링의 단위가 돼요. 근데 스레드의 실행 스테이트는 좀 제한적이에요. ready,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run, blocked, 디스크로 쫓겨나는 suspend, 그거는 프로세스 단위로 쫓겨날 수 있어요. 스레드는 이 안에서만, 메모리 안에서 제한된
스테이트를 갖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배웠었는데 이제 스레드별로 스테이트를 관리해야 되죠. 스레드별로 어떤 상태 정보를 관리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요? 스레드 컨트롤 블락.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과 마찬가지로 스레드 컨트롤 블락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레드별로 실행 상태를 관리하는 실행 상태가 필요하고 스레드별로 컨텍스트. 얘가 잠시 중지됐을 때는 다시 그전 레지스터의 내용을 세이브하고 리스토어하고 해야 되죠. 스레드별로 레지스터 컨텍스트를 관리해야 돼요. 당연하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실행 스택은 어때? 스택도 마찬가지로 각자 펑션 콜할 때마다 스택에서 스택 프레임이 올라가잖아요. 스택 프레임이 각각이 다른 펑션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스택은 스레드별로 관리해야 돼요. 스레드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스레드 컨트롤 블락 안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멀티 스레딩 개념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프로세스 단위로 싱글 스레드만 존재했었고 과거의 MS-DOS나 과거의 유닉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윈도우라든지 유닉스, 리눅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iOS 포함 다 멀티 스레딩 되어 있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이 멀티 스레딩 어프로치가 있는데 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바 버추얼 머신 얘기하는 거고 자바 버추얼 머신 뭔지 아는 사람? 스택탑. 우리 배웠잖아. 자바 버추얼 머신이 뭐예요? 자바 바이트 코드인데 그걸 실행해주는 OS 위에서 거의 정확한데 자바 바이코드가 뭐지? 원래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디펜던트하게 컴파일을 해주고 그래서 한 하드웨어에서 컴파일된 코드는 다른 데서 실행될 수가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JVM을 가지고 컴파일된 건 어디에서든 실행 가능하고 JVM만 달라지면 실행을 시킬 수 있다. 그래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하고 있고 자바 바이코드는 자바라는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의 머신 인스트럭션이에요. 하지만 걔는 가상 머신의 머신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실제 기계 코드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자바 바이코드라고 하고 자바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바 코드를 컴파일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 컴파일러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자바의 그 텍스트 파일을 자바 바이코드, 가상 머신의 바이코드라는 이상적인 가상 머신의 머신 코드로 트랜슬레이션 한 거고 걔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 이미지야. 텍스트 파일일 거 아니야. 그렇죠? 바이코드고. 그럼 걔가 실제로 머신에서 실행하려면 뭘로 실행돼야 돼요? 실제 네이티브 머신의 머신 코드로 트랜슬레이션 돼야 돼. 그렇잖아. X86에서 자바 바이코드 알아? 자바 바이코드는 뭐 뚱딴지 같은 어떤 이상 세계의 그런 머신 코드라고 누가 자바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걔가 X86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ARM 프로세서에서도 자바 코드 실행하려면은 자바 바이코드 바로 실행 못 한다고. 그걸 해 주는 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에요. 버추얼 머신은 실제로는 인터프리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걔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 그 자바 바이코드를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포팅된 그 호스트 머신의 네이티브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주고 인터프리터란 말은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실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자바 버추얼 머신은 자바 코드들이 그때마다 프로세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프로세스 하나인데 자바 코드가 거기서 여러 개의 스레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싱글 프로세스 멀티플 스레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 자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현이 되어 있다. 일반적인 OS들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도 지원하고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싱글 프로세스는 이거잖아. 그리고 실제 실행할 때는 한 명령어만 실행하고 있죠. 현재 어느 시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멀티플 스레드를 한다는 거는 각 스레드가
어떤 펑션도 실행할 수 있고 얘 코드도 실행할 수 있고 얘 코드 번갈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 만약에 멀티코어하면은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코어에서 동시에 실행하면서 속도도 올라가겠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 코어, 한 CPU에서 실행되더라도 얘가 콘커런트하게 실행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콘커런트하게 병렬로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체감, 뭐 기다린 시간, 대기 시간 같은 거를 싱글 프로세서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전에는 하나가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서 블락되고 있는데 얘가 블락되더라도 얘는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계속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 기존의 OS에서 병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프로세스를 더 만들어야 됐죠? 헤비한 거를. 이제 그럴 필요 없이 한 프로세스 안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 각각의 멀티스레딩 할 수도 있다. 이게 일반적인 모델이다. 알겠죠? 그래서 멀티스레디드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여전히 프로세스가 리소스 얼로케이션 프로텍션의 한 단위. 아직 각자 메모리도 각자 가지고 있고 자원도 프로세스 단위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프로세스에 아무리 스레드가 많아도 실제 버추얼 메모리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각각 프로세스별로 우리가 이런 IO나 파일들을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액세스를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공하는데 각 프로세스 안에 이런 각각의 스레드들은 얘가 이제 스케줄링 단위는 이제 스레드가 되는 거죠. 스레드 단위로 스케줄을 하는 거고 아까 스레드 단위로 실행할 수도 있고 블락될 수도 있고 레디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스레드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레드 컨트롤 블락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블락 안에는 스레드에 대한 컨텍스트, 레지스터 그 컨텍스트를 스레드별로 관리해야 돼. 걔를 중지시켰다가 다시 실행하려면 그전 상태 데이터를 알아야 되니까 PC 값이나 레지스터 값을 이제 스레드 단위로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레드 단위로 뭐 얘가 실행 상태에 있는지 뭐 블락 상태인지 관리해야 되고 우선순위도 스레드 단위로 프라이어리티라는 건 스케줄링 관련된 프라이어리티 그다음에 그 밖에도 스레드랑 관련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스레드 컨트롤 블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각각이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니까 펑션 시퀀스도 다르겠죠. 그래서 execution 의 내용도 스레드별로 다르고 유저 커널 스페이스 따로 있으니까 각각 따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한 프로세스 모든 스레드는 같은 메모리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전에는 프로세스끼리는 시그널, 시스템 콜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고 뭐 키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메모리에 읽고 쓰면 돼. 훨씬 통신이 빨라지는 거죠. 오버헤드도 적고. 그래서 다른 스레드들은 메모리 읽으면 바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스레드가 파일을 뭐 리드 프리즈를 하는 파일을 오픈하면 다른 스레드도 자동적으로 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내리 하게 된다. 이런 특성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랑 스레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래는 싱글 스레드, 일반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유저 스택, 커널 스택, 메모리 스페이스 사실은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거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 이건 메모리고 이 안에는 뭐 프로세스랑 하는데 상태 정보, 뭐 컨텍스트 이런 게 다 들어 있었죠. 근데 이제 프로세스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들도 많이 필요하죠. 파일이라든지 리소스라든지 이거는 그전처럼 관리하고 메모리도 버추얼 메모리 하나는 공유하지만 이제는 각 스레드별로 스레드 컨트롤 블락에 다양한 상태 정보라든지 레지스터 콘텍스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택은 유저 스택, 커널 스택 각 스레드별로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걸 OS가 제공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제공해야 된다. 알겠죠? 그럼 이 멀티스레딩을 왜 쓰는지 그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스레드를 크리에이션하는 것이 유닉스에서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보다 한 10배 빠르다.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카피할 필요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존에 다 자원이나 이건 다 공유하는 거고 스레드 뭐 기본적인 스테이트만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프로세스 생성도 빠르다. 스레드 생성이 빠르다. 터미네이션도 빠르다. 스레드 끝나면 뭐 아까 좀비가 됐다가 뭘 날리고 뭐 아까 하비스트 한다고 그랬죠? 페어런트가 수거해줘야 된다고 시체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얘는 기존에는 시스템 콜 해야 돼. 엑시트하고 포크하고 시스템 콜 해야 되는데 시스템 콜 필요 없이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걔는 끝나면 돼.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것도 훨씬 빠르고 스레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빨라진다. 이런 이유로 스레드의 장점이 뭐죠?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우리가 스케줄링, 그 여러 개 그 타임 쉐어링 그런 환경, 똑같은 멀티태스킹은 똑같이 하면서 훨씬 더 가볍게 구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어떻게 돼요? 시그널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이 중간에 중재해줘서 메시지를 딜리버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해야 돼요. 딜레이도 생기고. 하지만 스레드들은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한 프로세스 안에서는 바로 리드 라이트 하면서 통신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줄링이나 실행 스테이트는 스레드 수준으로 관리되지만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일부 액션은 스레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 스레드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죠. 메모리도 공유하고 있고 자원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스레드는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이 프로세스랑 환경 안에 공동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시킨다. 여기서 얘기한 서스펜드는 스웨핑 시킨다. 스웨브 아웃 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모든 스레드를 스웨브 아웃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터미네이션 시킨다 그러면 거기 있는 스레드 몽땅 다 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액션은 글로벌 액션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이 왜 좋은지 그 example 살펴보면 파일 서버 우리가 FTP 서버를 구현할 때 이제는 어떤 외부로부터 새로운 FT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전에 프로세스로 각각을 콘커런트하게 처리했다면 이제는 스레드만 하나씩 스폰하면 돼요. 훨씬 가볍죠. 서버들이 뭐 초당 수천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한다면은 이 스레드 생성 및 디스트로이 하는데 프로세스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죠. 맞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코어나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스레드들이 스케줄링에 다니니까 스레드 단위로 CPU에 할당될 수 있죠. 코어에. 그러면 그 전에 프로세스일 때는 한 코어만 썼었는데 얘는 멀티코어를 다 쓰니까 성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아키텍처 할 때, 패러럴 아키텍처 하면은 성능 시뮬레이션 할 때 애플리케이션 다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능 평가해야 돼. 안 하면 실제 멀티코어를 다 활용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스레드 간의 또 장점이 파일도 쉐어하고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이제는 스레드들 간에 어떤 프로세스 간에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코디네이트 하려면은 그전에는 메시지 보내고 복잡했는데 얘는 메모리로 하고 훨씬 가볍게 하니까 코디네이션이 훨씬 쉽고 파일 쉐어링도 훨씬 쉬워진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프로세스 형태로 구현된 파일 FTP 서버에 비해서 스레드 형태로 구현된 FTP 서버는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메모리도 적게 차지하고. 오케이? 이런 특징을 갖는다. 다른 이그젬플들을 살펴봅시다. 여기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작업이 있는데 스프레드시트니까 엑셀 같은 데서 하나의 스레드는 메뉴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풋을 읽어드리고 또 다른 스레드는 어떻게 돼요? 사용자의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둘이 콘커런트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어떤 커맨드 하면 얘가 싱글 프로세스 형태로 하면 느릴 거고 싱글 프로세스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 처리하고 있으면 딴 거는 죽어 있겠죠. 근데 각각을 독립적인 스레드로 생성해서 처리하면은 훨씬 속도가 빠르겠지. 여기서는 계속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싱크런스 프로세싱. 얘는 어떻게 보면 콘커런시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어떻게 보면 콘커런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래 한글에서 뭐 독립적인 스레드를 만들어서 램 버퍼로부터 디스크로 자동 백업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백업을 하니까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 중간중간에 타임 체크해서 백업하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걔가 독립적으로 걔는 실행하면 되니까 그 안에서. 배치잡 같은 경우도 각 그 배치잡마다 스레드를 할당하면 훨씬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스레드가 I/O 때문에 블락하게 되어 있는데 싱글 프로세스로 하면 거기서 끝난 거죠. 그 다음 것은 배치잡들은 다 딜레이 되는데 각 스레드마다 배치를 할당했다면 다른 그 뒤에 배치잡도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멀티 스레디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프로젝트가 될 거야. 알겠죠? 뭘 해봐야 좀 알 테니까. 해봐야 알 테니까.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하고 스레드 생성하는 코드를 준비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nefits of multithreading. 리스폰스가 빨라진다. 프로세스 일부가 블럭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른 스레드를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죠. faster response. 그 다음에 아까 멀티코어에서 봤듯이 패러럴 프로세싱의 장점을 충분히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싱글 프로세스, 싱글 스레드라 그래요. 멀티코어 있어도 소용없어. 그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안 올라가요. 하지만 멀티 스레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각각 다른 코어에서 실행하니까 성능이 올라가죠. 패러럴 프로세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복된 내용인데 그다음에 메모리랑 리소스 쉐어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들이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코드랑 데이터를 쉐어링할 수 있고 이런 시그널이라는 그 시스템 콜 대신에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리소스도 뭐 다시 오픈하거나 클로즈할 필요 없이 기존에 다른 스레드가 가진 거를 바로 쉐어링할 수 있다. 알겠죠? 하여튼 빠르다. 스레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ready, run, blocked 이런 상태를 가지고 suspend state는 스레드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걔는 디스크로 옮겨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 레벨의 그런 스테이트가 되고 이렇게 스레드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이런 게 있다. 스폰. 이게 포크에 해당하는 거지. 스레드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싱글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레드에서 또 다른 스레드를 스폰하게 되면 같은 어드레스 프로세스 안에서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스레드마다 새로운 자신만의 레지스터 콘텍스트랑 유저 스택, 커널 스택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스레드가 I/O를 어떤 이벤트를 요청하거나 기다리게 되면 블락 상태로 가게 되고 그때는 자기의 PC 값이나 레지스터를 세이브하고 그러더라도 프로세스는 또 다른 스레드를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다 졸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할까 이제 오늘? 언블락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레드는 블락 상태에서 이제 레디 상태로 가는 거고 스레드가 종료하면 엑시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디얼로케이션 한다. 어디까지 할까? 여기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유저 레벨 스레드 전까지 몇 분 남았나? 한 5분 남았죠. 유저 레벨 스레드 전까지 이 이그젬플을 살펴봅시다. 이것도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두 개의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하고 각각의 프로시저 콜들이 두 개의 다른 호스트, 리모트 호스트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한다. 만약에 이거를 싱글 프로세스, 싱글 스레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세스에서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하게 되면 서버에 요청이 있는 동안 얘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얘가 딴 코드를 실행을 못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요청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하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각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시퀀셜하게 쌓이게 되죠. 싱글 스레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멀티 스레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레드 두 개를 만들어서 스레드 1에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 들고 서버 요청을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스레드를 같은 싱글 코어에서 할당하면 얘가 실행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서버 호스트 2에다가 요청하게 되면 두 개의 기다리는 시각을 오버랩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 입장에서 대기 시간이 왕창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기다린 다음에 얘가 블럭하고 있는 얘는 돌아서 얘를 처리하고 있고 다시 얘가 들어온 다음에 얘기를 처리하고 얘는 대기 중이고 블럭되어 있다가 다시 마저 처리를 하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에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프로세스 1에 두 개의 스레드가 있고 프로세스 2에 스레드 C가 있을 때 스레드 3개가 인터리빙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잘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전에 우리 프로세스 A, B, C가 인터리빙 되는 거 봤죠? A 실행하다가 B 실행하다, C 실행하다, A 실행하다, C 실행하다. 얘는 이제 스레드 A, B, C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세스 1의 스레드 A를 실행하다가 얘가 IO를 요청하면 어떤 상태로 가요? 블락되고 그 다음에 여기 레디 상태에 있다. 그림이 이게 잘 분리가 안 돼서 보기 어려운데 이건 레디 상태고 이건 실행 상태. 레디 상태에 있다가 얘가 실행 중이죠. 실행하다가 타임 슬라이스를 다 하면 얘는 레디 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일로 가서 스레드 1을 실행하다가 타임 슬라이스가 완료되면 여기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됐는데 레디 상태에 있다가 컨텍스트 스위칭에 의해서 스레드 C가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레드 한 프로세스의 여러 스레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의 스레드랑 인터리빙 되는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